네, 안녕하십니까. 스보뱅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법인 정관 변경의 중요성에 관련된 제2탄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사례에 대한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볼까요? 창원에서 주방용 기계를 제작하는 A 기업을 경영해왔던 이 대표는 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당하면서 희망 퇴사를 갖다가 1년 전에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배수를 갖다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향후에 2, 3년 후에 부당행위 계산이 되어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케이스, 용인에서 Q 제조업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형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잉여금에 대한 기업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대표이사 결과적으로는 가제금이 발생하였다. 형을 그냥 준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좀 볼까요? 마음이 뭐 되게 착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크게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 돈을 어떤 원칙 기준과 지급 없이 줌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배임이 되고 또 횡령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이걸 갖다 검토한 이후에 이 부분은 좀 어떤 과정과 어떤 그런 모양 자체가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소명을 갖다 먼저 하라고 했겠죠. 소명을 못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해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상황이 된다면 납부하지 못한 금액 플러스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해당이 되면 상당히 큰 케이스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형제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형제간에 우애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제조업을 하는 법인 대표인데 형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회사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이거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가지입금이 발생해야 했다. 가지입금이라고 하면 지금은 예전에는 6.9%였는데 지금 몇 프로죠? 네, 맞습니다. 4.6%죠. 대표이사가 그 법인에서 그 가지입금이 생겼는데 그걸 갚기 전까지는 그 기본 원금 플러스 4.6%의 이자를 갖다 계속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무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은 또 알지만 너무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범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은 그럼 신문 기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사례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례가 문제가 없는지 또 문제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년 전 경기도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사장, 지방의 제2공장을 갖다 신설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다. 회사가 좀 잘 됐던 모양입니다. 당시 회사 지분은 A 사장이 80%를 갖고 있었고 B 부사장이 20%를 갖고 있었습니다. A 사장 가족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장례를 치러야겠죠. 그리고 뒷수습을 하느냐고 경황이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B 부사장은 A 사장님 자체가 좀 잘못된 건 뭐 해석하긴 하지만 계속 일에 대한 진행 관련된 부분을 책임자로서 준비를 갖다 했어야겠죠. 그래서 제2공장 신축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를 열었어요. 증자를 했죠. 당시 A 사장 가족들은 그 사이에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인지 상속세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증자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사회에서는 A 사장 지분의 실권주를 B 부사장에게 전량 배정하기로 했고 증자 후에 B 부사장이 회사 지분의 70% 이상을 갖다 획득을 해서 A 사장 입장의 가족들이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키워온 회사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송두리째
뺏겨버리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사장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비부사장의 잘못인가요? 누가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사례. 90년대 지방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던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이 사장님은 또 주위에서 얘기를 다 들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임원 퇴직금을 지급 규정을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고 가결을 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제정한 건 상당히 잘한 거예요. 제정 없이 나중에 고액이나 큰 금액의 퇴직금을 갖다 지급했을 때는 과세관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갖다 하랬을 때 소명을 못하고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퇴직금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당합니다. 몇 년 후 A 사장은 아들에게 회사를 당연히 물려줬고요. 일선에서 퇴임하면서 그 회사가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30억을 받아갔습니다. 30억 상당히 크죠. 참고로 이 30억이라는 돈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갖고 왔을 때랑 퇴직소득으로 갖고 왔을 때의 세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90년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세금을 얼마 안 내고 30억을 받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2년 뒤 국세청에서는요. 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부분이 이사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 퇴직금 지급 규정은 무효라고 법정 퇴직금을 초과해서 지급한 퇴직금을 부인하고 거액의 소득세를 갖다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행정소송에 딱 기르대를 갖다 걸어보고 돈은 돈대로 들었으나 결국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운이 없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연령 비연령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실사례입니다. 사례 1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이 공이 다 누가 잘못을 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로 귀결이 좀 되는데요. 정관을 갖다가 잘못된 어떠한 이사회나 퇴직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그 오인으로 인해서 정관을 갖다가 잘못 제정을 했던 사례 2가 있고요. 사례 1에서는 이 비부사장이 나쁜 놈입니까? 딱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정독을 해서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 비부사장이 모시고 있던 사장님을 갖다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부사장은 어떤 절차와 과정에 제대로 된 과정을 갖다 밟고 가서 향후에 문제 소지가 없게 본인이 회사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온 케이스입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CEO들은 정관과 또 상법상 법인의 의사결정 권한과 위임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일쑤입니다. 즉 대표의 생각이 곧 회사의 생각입니다. 반면 법인은 약간 복잡합니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가 되죠. 설립 이후에.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관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해놓은 것이 회사 정관입니다. 국가로 치면 정관은 일종의 헌법과도 같죠. 그런데 대다수 비상장 기업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정관을 사문화시키는 또 무시하기 일수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의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가족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지인들이 좀 많이 좀 돼 있죠. 막상 또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나 차명으로 돼 있어서 좀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주식 자체가 원래는 내 건데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주총회를 좌지우지하는 대주주와 이사회를 주관하는 이사 및 대표이사가 거의 같습니다. 이게 가족기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삼성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러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의사결정이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따라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창업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주주는 곧 경영자다 보니까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자식한테 물려준 이유, 그 이후에 창업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업승계가 승계된 이후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사례에서 B 부사장은 이사회 의사 결정 권한을 잘 알고 활용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즉시 문제가 생겼을 때 증자 관련된 부분을 이사회를 통해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증자 및 제3자 실권주 배정을 통해서, 즉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경영권을 순식간에 가져온 그런 사례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경우에 이거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부인이 당하는 결과를 갖다 초래했던 겁니다. 참 운이 없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창업주는, 사례 2의 창업주는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갖다가 정비를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절차와 방법과 과정이 잘못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준비됐기 때문에 부인되는 경우를 갖다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일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은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이사회의 안건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주총회의 안건이 있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도 일반 결의가 있고 특별 결의가 있습니다. 저 뭐라고 했죠? 정관에 대한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서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특별 결의를 갖다가 통해서 의사록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향후에 문제 소지가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의사록을 갖다가 해서 이런 안건으로 이렇게 해서 퇴직금이나 상여금 지급 규정이나 유가족 관련된 부분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준비를 갖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대한 부분이 대기업이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 가족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에 대한 생각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관이 중요합니다. 정관을 어서,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갖다 통해서 의사록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갖다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갖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뒤로 하고 다음번엔 더 괜찮은 아이템 그리고 주제 갖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